여러분, 도쿄를 사느니 미국 전체를 사겠다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1980년대 후반 도쿄 긴자의 실제 야경입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1만 엔짜리 지폐를 흔들며 택시를 잡던 일본인들의 모습은 당시 일본 경제의 엄청난 활력을 보여줍니다. 그때 일본은 그야말로 신의 나라로 불렸습니다. 도쿄 땅을 모두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고 주식과 부동산은 자고 일어나면 수억 원씩 오르는 마법 같은 일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굳건한 신앙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한 파티는 한순간에 막을 내렸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노이즈와 함께 끊기며 현재 한국의 공실상가와 임대문의 스티커로 전환되는 모습은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1980년대 말 일본 경제의 거품 붕괴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잔인한 불황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현재 대한민국을 보며 30년 전 일본의 망령을 떠올리는 걸까요? 그때 일본과 지금 한국 사이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소름 돋는 평행이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세 가지 평행이론을 파헤치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볼까 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귀중한 통찰력을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한국의 소름 돋는 평행이론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행이론은 바로 저금리라는 달콤한 독약입니다. 1985년 일본은 미국과의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폭등하자 수출길이 막히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은 기준금리를 무려 2.5%까지 대폭 낮추는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습니다. 시중의 돈이 미친 듯이 풀리면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풀린 돈은 생산적인 공장이나 기술 개발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자금은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만 쏠려 들어가 거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 자산 시장에 뛰어들었고 금리는 낮으니 부담도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돈의 흐름은 일본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경기 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은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를 기회 삼아 자산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금 안 사면 평생 집 못 산다는 이른바 벼락거지 공포를 만들어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아 집을 사는 영끌족이 탄생했고 시중의 막대한 자금은 오직 부동산 시장으로만 쏠렸습니다. 이는 일본의 과거와 놀랍도록 닮은 모습입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풀었던 저금리라는 약이 오히려 자산시장의 기형적인 폭등을 불러오고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구조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러한 금리 정책의 부작용은 당시 일본과 현재 한국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행이론은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한다는 신화입니다. 버블 정점 당시 도쿄의 맨션 가격은 평범한 직장인 연봉의 무려 18배를 넘어섰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집값이 형성되었지만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대출 규제가 매우 느슨했기에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든든한 담보가 있으니 안전하다는 믿음이 팽배했습니다. 심지어 야쿠자가 세운 유령 기업에도 수천억 원씩 대출이 나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꺼지자 그 모든 돈은 은행을 망가뜨리는 거대한 부실 채권으로 변했습니다. 은행들은 대규모 손실을 감당하지 못했고 이는 일본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신화가 무너지면서 금융 시스템마저 붕괴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GDP 대비 세계 최상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OECD 주요국 중에서도 6위권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계부채만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건설사에 돈을 대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폭탄이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건설 프로젝트들이 좌초되면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일본이 버블 붕괴 후 눈먼 돈을 메우지 못해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었던 것처럼 현재 한국도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부터 대출 연체율이 치솟으며 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듯한 소름 돋는 평행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무서운 평행이론은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이는 일본보다 한국에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본이 버블 붕괴를 맞이했던 1990년대 초반,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는 약 69%로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고 소비할 사람이 줄어드니 부동산을 사줄 사람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불황이 무려 30년이나 지속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경제의 활력을 잃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혼인 건수가 소폭 늘며 합계 출산율이 0.8명대를 겨우 턱걸이 회복했다는 뉴스가 나오지만 이것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90년대생의 출산기가 끝나는 2030년대가 되면 인구 절벽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 가팔라질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저출산과 초고령화가 동시에 그리고 빠르게 진행 중인 한국은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 이를 밑에서 받쳐줄 지탱인구 자체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이민자로 채우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한국의 수억 원짜리 아파트를 기꺼이 사줄까요? 일본은 늙어가며 천천히 내려앉았다면 한국은 마치 벼랑 끝에서 추락할 일만 남은 것과 같습니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가 급감하여 수요가 사라지고 결국 자산 가치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엄청난 요인이 됩니다. 인구 문제는 한국 경제에 들이운 가장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이제 화려했던 파티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30년 전 일본인들이 설마 망하겠어? 라며 외면했던 그 경고음이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제는 막연한 희망 대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지만 이제는 부채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한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성공방정식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변화된 경제 상황과 미래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철저하게 자산을 지키는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현명한 선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나눠주세요.